대왕고래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근데 또 2차 시추 탐사를 또 한다고는 합니다. 네. 외국 자본도 이제 네, 끌어들여서 네, 네, 네.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재도전을 하는 게 맞다 보세요.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산유국이 된다고 이렇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산유국입니다. 모르셨죠? 산유국. 예. 대왕고래가 왜 이번에 조금 무리였다고 생각하느냐면은 포항 얘기 나온 김에 네. 대왕고래 그것도 바로 여쭤볼게요. 대왕고래로 갈까요? 바로 대왕고래 가시죠. 아니 왜냐면 이게 또 포항 얘기하다 보니까 궁금해가지고 예, 예, 뒷부분에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네, 네, 근데 네. 일단은 네.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네. 그렇죠. 1차 시추 탐사를 또 했고요. 네. 그런데 경제성이 좀 낮아 보인다라고 네. 해서 그거는 좀 실패라고 표현을 해도 되나? 근데 또 2차 시추 탐사를 또 한다고는 합니다. 네. 외국 자본도 이제 네, 끌어들여서 네, 네, 네.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재도전을 하는 게 맞다 보세요. 제가 대왕고래 재도전 여부 이전에 대왕고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은 이게 잘못 와전된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네.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예. 이게 이제 석유 탐사 생산하는 과정입니다. 과정에 보면은 우선 석유 지질 조사를 해요. 네. 어떤 지역에 우리가 광구에 참여를 제의를 받으면은 예. 그 지역의 퇴적 분지가 상황이 어떤지를 조사합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석유를 만드는 물질 그런 걸 근호남이라 그러거든요. 소스락. 네. 근호남이 있는지. 그다음에 석유가 들어있는 암석, 샌드스톤, 네. 저류암인지 그걸 우선 먼저 조사를 먼저 합니다. 그거는 과거에 이제 탐사했던 자료들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물리 탐사라는 걸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인공으로 지진파를 쏘아가지고 땅 속에 있는 지질을 밝혀내는 겁니다. 지진파. 지진파. 땅을 흔들어 버리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요게 이제 지진파입니다. 이게 저기 지진파로 지하의 지질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뭐 됩니다. 엑스레이처럼요. 우리가 엑스레이나 CT나 MRI 같은 거 그게 바로 인공 지진파 탐사, 영어로 사이즈믹, 사이즈믹이라는 게 지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진파를 학교에서 쓰기를 좀 꺼리는 이유가 포항에 지진도 나고 이번에 미얀마도 지진이 나고 지진에 대해서 조금 반감을 느낄 것 같아서 지진이란 말 잘 안 쓰는데 그냥 지진파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이 피해를 줄 만한 그런 지진이 아니고 대형 공기총으로 지진파를 만들면은 그 지진파가 들어가서 지층에서 반사되어서 나오는 반사파를 분석하는 게 그게 바로 물리 탐사거든요. 예. 대형 공기총으로요. 대형 공기총.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대도 이게 하듯이 예, 공기총으로 땅에다 물속에 대고 물속에 땅에서는 이제 이게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바다에서 주로 많이 하니까 그건 대형 공기총으로 쏘는데 지진을 일으킬 정도는 전혀 아니고 지질을 조사하는 정도.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물리 탐사라도 하고 또 그 파가 탄성적인 특성을 가진다 해서 탄성파 탐사 다 같은 말입니다. 네네네. 예.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땅 속에 이제 지질이 이렇게 조사가 되어 나오는 겁니다. 예. 저거 근데 사실 저는 봐도 모르겠는데 까만 눈이라. 네. 자,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물리 탐사인데 이렇게 해서 지하 지질을 조사해 보면은 유망 구조, 석유나 가스가 있을 만한 구조를 찾고 자원량을 계산하고 요거를 이제 물리 탐사라고 하는데 제가 전공 분야가 바로 여기입니다. 인공 지진파 해석 작업. 그러니까 제가 물론 이제 그 대우 인터내셔널의 자원부문을 총괄을 했고 서유공 사장도 했지만은 제 원래 주 전공은 지구 물리라고 하는 분야입니다. 지공 물리. 지구. 지구 물리? 예. 지구를 물리적으로 조사하는 거. 지오피직스예요. 그러니까 약간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엑스레이나 MRI 판독하는 것. 그렇죠. 그 지구 물리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 저는 바로 석유 탐사 해석 작업. 그게 주 전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에 이 사태를 보고 참 뭐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게 많이 있었죠, 사실. 그러면은 대왕고래에 있는 거. 그렇죠. 저 혹시 보셨나요? 대왕고래를 자료가 아주 극비에 붙여가지고 자료는 못 봤죠. 못 봤지만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은 우리가 다 이해가 할 수 있죠. 그래서 조금 설명을 더 드리면 이제 물리 탐사를 한 다음에 시추를 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물리 탐사라는 것은 이제 유망 구조가 있을 가능성만 보는 거고 있는지 없는지 시추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시추를 해서 석유가스 존재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개발 가능한지 아닌지 또 확인을 해야 돼요. 네. 한 공도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공을 또 시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원량을 정확하게 평가해서 개발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자원량에서 매장량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우리는 그냥 매장량 하는데 매장량은 개발이 확실해지기 전에는 매장량 이름을 못 붙여요. 자원량이라고. 까진 자원량.
그 다음에 이제 개발을 위한 설비 공사, 생산 이런 과정을 쭉 거진. 그런데 이번에 대왕고래는 바로 요 단계입니다. 물리 탐사에서 유망 구조를 도출한 단계예요. 예. 도출을 했는데 제가 문제는 이제 여기서 예. 이걸 가지고 유망 구조를 찾아내는 겁니다. 예. 유망 구조를 찾아내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릇의 크기를 정하는 건데, 예. 그죠? 이 자료를 보고 유망 구조가 상당히 주관적이에요. 이걸 정하는 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이제 유망 구조를 하려면은 어떤 그릇을 재려면은 이게 두께를 알아야 되고 면적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면적을 알려면 이게 얼마나 연장이 되어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제가 볼 때는 면적을 너무 넓게 봤다는 거죠, 유망 구조를. 너무 유망하게 봤다는 거예요. 너무 넓게. 그 다음에 이 층도 너무 두껍게 봤다는 거죠. 약간 이제 해석을 잘못했다. 해석을 잘못해. 그래서 자, 요거 보세요. 예. 자운량이란 건 어떻게 계산하냐면 유망 구조의 부피, 네. 그죠? 그릇입니다, 그릇. 네. 그 다음에 그 그릇 안에 뭐가 얼마나 들었는가. 예, 제가 이게 자꾸 자료를 좀 보여드려야 되겠는데 이게 보통 이제 석유가스라 그러면 큰 뭐 동굴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암석 속에 구멍이 있어요. 예. 이 구멍을 이제 공극이라 그러는데 이 속에 석유나 가스가 들어 있습니다. 저게 지금 굉장히 작은 공간입니까? 예, 이게 0.1mm예요. 0.1mm 현미경으로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샌드스톤 모래로 된 암석 그거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구멍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저 뭐라 해야 되나 그림 자체가 그럼 좌에서 우까지 폭이 한 1mm도 안 되는 거네요. 1mm도 안 되죠. 예, 1mm도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작은 공간 속에 석유, 가스, 물이 다 들어 있습니다. 공기는 없고 지하에는 석유나 가스는 물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제 예를 들어서 샌드스톤은 이게 입자가 굵은 입자로 돼 있어 가지고 구멍도 큽니다. 빈 공간도. 근데 쉐일 같은 경우는 입자가 작아요. 더 작고. 작으니까 이 사이에 그 구멍, 빈 공간도 작죠. 그래서 요즘 셰일가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속에 들어있던 가스가 구멍이 너무 작아서 못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있는 줄 알았는데 생산을 못한 것을 요새 이제 수압팟에 깨가지고 빼내는 게 그게 셰일가스입니다. 그 이제 셰일 혁명이 된 셰일 거고. 혁명이죠. 근데 저거는 이제 샌드스톤은 샌드스톤 모래로 된 거야. 네네. 그거는 굳이 깨지 않아도 입자 사이에 이 간격이 크면은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이제 공 전체 암석 중에서 이 구멍이 몇 %냐 이걸 공급률이라 그럽니다. 그 안에 뭔가 가스나 석유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간이 1이 돼. 네. 그 중에 이제 0.7은 입자로 꽉 차 있고 0.3은 빈 공간이다. 그걸 공급률 30%. 그러니까 공급률이 높으면은 빈 공간이 많으니까 석유가스가 많이 들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공급률이고 그 다음에 이 속에 물이 있을 수도 있고 석유나 가스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를 예를 들어 가스가 있다 그러면 가스 포화도라 그래요. 자, 제가 요걸 보세요. 이게 미얀마예입니다. 석유 시출하면은 굴착을 막 해서 이제 암편이 막 올라오죠. 이제 이 구멍을 뚫으면은 이 이제 암석 찌꺼기들 막 올라와가지고 이제 목표층까지 들어가면은 이걸 올리고 도구를 하나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안에 석유가 얼마나 있는지 밀도가 얼마인지 뭐 이런 공급률 이런 걸 다 조사를 합니다. 그걸 이제 물리 검층이라 그래요. 아까 그 물리 탐사하고 좀 다른 물리 검층이라는 건데 요거는 이제 대왕고래가 아니고 미얀마예입니다. 저게 이제 세로로 뭔가 퍼온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이게 지하에 있는 암석의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땅 속에. 그 여기 보세요. 요게 노란 게 샌드스톤. 요거는 쉐일. 그러니까 암석 중에서 모래로 된 게 대부분이고 쉐일은 조금만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쉐일이에요? 아니요, 노란 게. 노란 게 가스. 노란 게 이게 그 요거는 이제 암석 중에서 모래도 있고 쉐일도 있거든요. 그 중에서 입자가 굵은 샌드가 어느 정도냐? 이게 한 90% 이상 되죠. 그래서 요거는 그 암석을 자체를 보여주는 거고 요게 구멍을 나타내는 겁니다. 빨간색이. 빨간 거하고 파란 거하고. 아, 오른쪽에 살짝. 오른쪽에 살짝 있죠. 요게 암석 사이에 있는 빈 공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전체 암석 중에서 빈 공간이 한 3분의 1 정도 되죠. 이 공급률, 빈 공간의 비율. 그 공간 중에서 가스가 몇 % 있느냐. 그럼 저 빨간색이 넓을수록 좋은 거고. 좋은 거죠. 그러니까 가스가 더 오른쪽에 파란색이 더 많이 보여야 좋은 거고. 파란색이 적게 보여야 좋은 거죠. 아, 파란색이 적게 물이니까. 보여요? 아, 파란색은 물.
그래서 이거는 보면 지금 저 가스가 거의 한 70 내지 90%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 가스층이죠. 아하. 그래서 미얀마에서 이게 그야말로 대박이 났던 가스층입니다. 이게 저건 이제 우리나라가 같이 개발을 했던 대우 인터내셔널이 가서 개발했던 거죠. 음. 예. 그다음에 이 위에 사장님이 대우인터 계실 때. 예, 제가 했을 때 한 거죠. 네네. 예. 여기 위에를 보면은 요거보다는 이제 이 샌드가 조금 이게 얇아요. 이건 한 20mm 되는데 요거는 뭐 조금 얇은 층인데 아. 요 가스 포화도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 빨간 게 이거는 거의 8, 90% 정도 되는데 요건 한 70% 정도? 60 내지 80% 정도. 네. 빨간 게 조금 비율이 적죠. 네.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히 가스가 빠져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층.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가스층 발견이라 그럽니다. 아하. 그런데 미얀마 같은 경우는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왔으니까 다 생산이 가능한데 예. 예를 들어 이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 층만 찾았다. 아. 그러면은 가스 자체는 나올 수가 있는데 층이 얇잖아요. 경제성. 경제성이 없죠. 그래서 이럴 때 바로 쓰는 말이 뭐냐면은 가스층은 발견했지만 경제성 미달이다. 아.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이는 분명히 가스층 발견입니다. 그쵸, 디스커버리. 그쵸. 예. 자, 그다음에 요거 위에 한번 보세요. 네. 위에가 물층이 더 많죠. 네. 가스는 얼마 없죠. 네. 그래서 이때는 가스 포화도가 10 내지 20%. 음흠. 그러니까 이거는 가스가 좀 있어도 빠져나올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그 조그만 공간에 있었죠. 아하. 그 사이에 너무 좁으니까. 이 구멍이 작으니까 예. 이게 암석 자체 흡착력도 있고 또 모세관 현상이 있어 이게 잡아놓아요. 그래서 가스가 있으면 못 빠져나옵니다. 한 20% 정도 돼도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가스 징후, 가스 쇼우라 그럽니다. 아. 징후만 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가스가 조금 있는 경우는 탐사 실패, 영어로는 드라이 홀이라 그럽니다. 근데 대왕고래 같은 경우는 10%도 안 되고 한 5%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발표를 뭐 경제성 미달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경제성 미달이 아니고 예. 생산 가능한 가스층 발견 실패. 아. 그러니까 가스 쇼우는 생산이 안 될 때 그때는 가스 쇼우라 그러거든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저게 그 깊이에 따라서 다른 겁니까? 세로로 있는 게? 이게 이제 깊이에 따라서 예를 들어 이거는 뭐 2,900m, 이거는 음. 2,950, 이거는 2,900, 그러니까 3,000m, 2,950, 2,000m 이걸 깊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왕고래에도 네. 약간 좀 경제성 미달 네. 이렇게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더 깊이 파들어갔다면 얘기가 달라질 깊이 수 파고 안 아니에요? 파고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깊이 파고하고 뭐 요즘 뭐 어떤 분이 나와서 뭐 더 깊이 파서야 됐다 이제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런 건 전혀 상관없고요. 그거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이 인공 지진파 자료 예. 그걸 분석을 해서 아. 가스가 있을 만한데 석유가 있을 만한 이런 걸 아. 분석을 해서 가능성이 있는 데를 지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진파 탐사를 해서 예, 예. 아 여기는 이쯤에 있으니까 이만큼만 파고 들어가면 돼. 그럼 근데 저기 보니까 지진파 탐사에 더 깊이 가면 있을 것 같아. 있을 것 같으면 들어가는데 아, 맞춤형으로 거기에 있을 따라서 뭐 있지도 않은데 무조건 뚫지도 않은 거 무조건 깊게 뚫는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게 깊이 아니고 들어간다 좋은 게 아니고. 좋은 지역을 찾아서 정확하게 뚫는 그게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는 유망한 지점까지 파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들어갔는데 가스가 조금만 미달. 나왔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또 이제 이 제가 발표하는 거 보면 참 그 터무니없는 발표 참 많이 해요. 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분이 또 그러더라고요. 대왕굴에 있는 가스가 꽉 찼다가 빠져나가서 다른 유망고지로 갔을 수도 있다. 가스가 지가 이렇게 옆으로 옮겨가나? 아유 옮겨가요 사실은. 아 그래요? 가스가 들어갔다가 예를 들어서 가스가 이렇게 했다가 여기 뭐 이렇게 열려 있단 말이죠. 아, 뭐 이렇게 풍선 효과처럼요? 풍선 효과라기보다도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가스가 이렇게 딱 그릇처럼 이렇게 돼 있으면 고속에 갇혀 있는데 예, 이게 예. 열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그럼 쑥 들어왔다가 옆으로 쭉 빠져나가겠죠. 예. 근데 이렇게 빠져나갔을 때는 남아 있는 가스가 적어도 한 10, 20% 남아 있을 때 아. 그렇게 내리지. 지금처럼 한 5% 있을 때는 들어왔다가 나가는 수가 없어요. 너무 적다. 너무 적다. 음. 그거는 처음부터 조금만 들어온 거죠. 근데 이번에 그러면 1차 시추를 한 게 그 네. 중에서도 제일 유망한 걸 판 거 아니었을까요? 나름대로 제일 유망한 걸 한 거죠. 그러면은 2차, 3차 시추를 할수록 네. 성공 확률은 조금 더 낮아진다 이렇게 보면 그거는 이제 다시 한번 자료를 잘 분석을 해서 음. 얼마든지 가능성을 뭐 새롭게 또 찾아보면 돼요. 제가 요 동해 지역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네네네네. 동해가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산유국이 된다고 이렇게 그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 홍게, 이미 주작, 방게 우리나라 그, 이미 예. 산유국입니다. 예? 모르셨죠? 산유국. 예. 우리나라가 동해 가스정이라고 예. 이게 1998년도부터 예. 2004년부터 예. 2021년까지 17년 동안 가스를 생산했어요. 예. 잠깐 나왔다고. 1998년도에 가스를 찾았고 예. 17년이나 가스를 생산한 우리나라가 산유국입니다. 가스든 석유든 다 이제 나오면 산유국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는 그건 아니고. 잘못된 거죠. 예. 예. 그래서 이번에 대왕고래라는 게 갑자기 뭐 어떤 용역회사가 나타나가지고 우리나라에 뭐 어마어마한 선물을 준 게 아니고 석유공사 오랫동안 이 지역에 작업을 했습니다. 예. 작업을 해서 고래완이라는 걸 찾았는데 이거야말로 경제성이 미달돼서 생산을 못했고 예. 그러다가 동해 가스전을 찾아서 드디어 생산을 한 겁니다. 했고 그 요즘 이제 그 심해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네. 자 요게 터비다이터로 하는 오늘 뭐 저 전문 용어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네네. 이게 뭐냐면은 그 아까 이제 그 입자가 큰 것들이 석유가 많이 들어있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물에서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 무거운 입자가 이 가까이에 깔아앉고 가벼운 거는 더 멀리 가겠죠. 네. 그래서 바닷가로부터 멀어질수록 쉐일이 많고 음. 가까이 있을수록 샌드가 많아요. 음. 그런 줄 알았는데 네. 미국의 멕시코만에 시출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거든요. 해보니까 저 깊은 바다에 굉장히 좋은 저류함이 있더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이 대륙붕을 따라와서 대륙사문을 쫙 따라 내려와서 이 깊은 바다에 굉장히 좋은 샌드가 쌓입니다. 이걸 터비다이터 그래요. 그래서 요즘 심해에서 나오는 대형, 초대형 유전가스전은 다 이 터비다이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그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자 여기서 네. 우리나라의 이 심해 지역에 터비다이트라는 지층이 있을 거다.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아까 인공지진파 자료를 분석을 해가지고 제가 석유공사 있을 때 2021년에 시출 하나 했습니다. 21년에 네. 제가 나오기 직전에 물론 제가 결과를 못 보고 나왔습니다만 그때 방어라고 하는 유망구조를 시출했어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터비다이트를 찾아가지고 한번 시출해보자. 예. 그런데 시추하다가 시추상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목표 지층에 못 갔습니다. 못 가고 끝나버린 거죠. 예. 그래서 그게 2021년이고 그 전에 2010년대에 요즘 뭐 자주 언급되는 호주의 우드사이드라는 회사가 네. 시추공을 2개 했습니다. 홍게와 주작. 음. 그래서 주작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왔고 홍게에서는 가스가 나왔는데 CO2가 너무 많아가지고 생산을 못한 거죠. 아,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도 문제예요. 안 되죠. 이산화탄소는 그거는 뭐 못 쓰니까. 아. 그래서 그런데 이 두 시추공에서 아까 말씀드린 터비다이터라고 하는 지층을 발견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용역회사가 아마 우리 자료를 보고 이 대왕고래에 어마어마하게 큰 터비다이터가 있다. 그래서 우리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140억 배럴이라는 예. 그 매장량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 터비다이터라는 거는 이번에 찾은 게 아니고 이미 동해에는 터비다이터라는 지층이 있는 게 그동안 쭉 탐사를 해오면서 밝혀진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터비다이트라고 하는 네. 뭔가 있을 수도 있는 지층 자체는 있는데 네. 하나는 파서 들어가 보니까 홍게에서는 거의 이산화탄소 위주로 이산화탄소 나오고 있고, 주작에서는 터비다이터는 있는데 별게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이 유망 구조가 아까 제가 보여드린 자원량에서 이 유망 구조의 부피, 그죠? 거기다가 공급률, 가스 포화도, 해수 요걸 곱하면은 자원량이 나옵니다. 네. 근데 제가 이 대왕고래가 왜 이번에 조금 무리였다고 생각하느냐면은 자원량이 35억에서 140억 배럴이었습니다. 예. 최소 35억 배럴, 최대 140억 배럴. 구조는 뭐 한 6개, 7개 정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미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석유를 제일 많이 생산합니다. 네네네. 하루에 2천만 배럴. 예. 미국 전체에, 예. 육해상 전체에 확인 매장량. 확인 매장량이란 뭐냐면은 매장량 중에 이제 땅 속에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많아요. 네. 그런데 있을 게 90% 이상 확실하고 네. 통계적으로 잡힌 매장량, 그게 확인 매장량입니다. 음흠. 미국 전체 확인 매장량이 480억 배럴이에요. 아까 알래스카 포함해서. 그러니까 140억 배럴이면 어마어마하죠. 흥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였죠. 미국 전체 있는 매장량의 3분의 1 정도 해당되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만세다 나올 수 우리나라 있었던 동해 건데. 그게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미국 멕시코만 전체, 어. 멕시코만 지금 저 생산 시설이 수백 개가 있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확인 매장량이 49억 배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소 아무리 적어도 멕시코만 보다 조금 적은 그 정도 양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상상을 초월할 양이죠 사실. 근데 이제 저게 터비다이트 지층이 있다는 걸 보고 네. 어떻게 보면 터비다이트라고 하는 주머니를 보고 주머니를 있죠. 그러니까 주머니는 야 빠방하네 저기 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네. 저 주머니에 가득 넣으면 한 네. 45억에서 뭐 한 140억 넣을 수 되겠다. 있습니다. 저 네. 주머니에. 예, 예. 근데 이렇게 주머니 열어보니까 그냥 건빵 주머니였고. 네, 근데 주머니가 있는데 예. 시출을 하기 전에도 이 주머니가 좀 무리였다는 거는 우리가 전문가들은 다 알았어요. 그래요? 어떤 제가 이걸 좀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예. 자, 이게 예. 좀 흥미로운 그림인데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남미의 이쪽 부분하고 예. 아프리카 여기 해안선이 비슷하잖아요. 예전에 대륙 다 대륙 붙어 이동선. 있었을 때. 예. 1910년도에 예. 독일의 베게너라는 사람이 대륙 이동설을 주장했어요. 예. 예. 근데 그게 되게 황당했는데 세월이 지나보니 그게 맞아요. 과거에 지금부터 한 2억 년 전에 지구가 하나의 대륙, 판게아라고 하는 하나의 대륙이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남미와 아프리카가 분리되기 시작한 게 어디냐면은 중생대 백악기라고 하는 겁니다. 쥐락이 아시죠? 네네. 쥐락이 다음이 백악기. 예. 백악이란 것은 하얀 스퀘암. 그래서 음. 백악기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남미와 아프리카가 분리되기 시작해가지고 분리됐으니까 처음에 이제 이 얕은 바다가 됐겠죠. 그게 해양 플랭크톤들이 많이 퇴적이 됐습니다. 아까 해양 플랑크톤이 소스라 근호남이죠. 네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근호남이 바로 중생대 백악기 때 퇴적이 된 거예요. 아하. 그래서 여기에 이 근호남을 기초로 해가지고 예. 전 세계 초대형 유전 가스전들이 나온 거죠. 아.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베네수엘라, 가이아나, 그 다음에 수리남에도 요즘 유전이 발견됐거든요. 예. 이 옆에. 그 다음 브라질,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앙골라. 예. 이 초대형 유전들이 바로 이때 이 아. 근호남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 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동도 이 백악보다 조금 앞선 쥐라기 때 예. 중동 지역이 얕은 바다에 그때 아. 또 플랑크톤이 많이 퇴적이 됐어요. 근데 이제 저거를 보여주신 게 예. 저게 동해랑 자. 어떻게 좀 이어지는 겁니까? 그래서 이때는 중생대 백악기 때 근호남이 만들어졌는데 예. 요게 이제 동해입니다. 예. 동해도 분지가 언제 만들어졌냐면 신생대 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 열도가 과거에는 유라시아에 붙어 있었습니다. 아하. 붙어 있다가 이게 쭉 벌어져 가지고 동해가 만들어졌어요. 네. 물론 이제 동해에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이 다르지만은 신생대에 만들어졌다는 것은 대부분 일치를 합니다. 신생대 올리고세라고 하는 그때 만들어져서 네. 마이오세라고 하는 지질 시대에 육지에서부터 퇴적층이 많이 유입이 돼서 예. 주로 육지 퇴적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가스를 만드는 그런 퇴적물들이 퇴적이 돼가지고 가스전들이 많이 나와요. 네. 근데 전 세계에서 신생대 마이오세 퇴적층 중에서 그렇게 초대형 유전이나 가스전이 나온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동해의 퇴적 분지의 이 성인을 잘 알면은 예. 그릇을 크게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 그 그릇을 채울 만한 석유가 있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는데 이 어마어마한 유전이 있다고 발표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또 역사적으로 봐도 주머니는 크게 보여도 돈이 많이 들어갈 곳은 아닌데. 네. 근데 일단은 기대가 너무 컸다. 왜 그렇게 봤을까? 근데 그거는 이제 뭐 해외 뭐 기업들이 그렇게 봤다는 거잖아요. 해외 기업들이 본 게 아니고 이제 뭐 컨설팅 그 용역 회사가 이제 예. 그 컨설팅 회사가 근데 이제 이 물리 탐사 이번에 해석한 회사를 가지고 이제 뭐 큰 회사를 했어야 되니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은데 그 큰 회사고 작은 회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석유 회사 중에서 네. 물리 탐사 자료 회사는 용역을 맡기지 않습니다. 자체에서 다 해요. 음.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은 전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에 네. 이 모든 과정에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이 수백 명이 있습니다. 네. 물리 탐사 자료 해석만 하는 사람도 수십 명 있어요. 예. 심해 천해 구분 없이 제가 어떻게 보면 저 자료 해석이 1세대고 예. 제 후배들 중에서 뭐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SK 얼소원 심지어 석유공사에도 많이 있어요. 예. 그리고 석유 회사라 그러면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뭐 웬일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용역을 줘가지고 이런 그 어마어마한 자원량을 지금 이렇게 발표를 한 거거든요.
국내에 맡겼어도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어, 외부에 그러니까 석유 회사가 물리 탐사 자료 해석을 자체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그건 석유 회사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물리 탐사를 해볼 수 있었고 네. 와, 근데 약간 그걸 이제 해외 기업에게 맡겼는데 일단은 기대만큼은 안 나왔고 근데 그 말씀을 들어보면 2차, 3차 시추해 봐야 기대할 거는 크지 그렇지는 않겠다.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 게 이거 어떻게 왜냐하면은 봐야 됩니까? 일단 동해 가스전에서 동해가 저 가스가 나왔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근원함이 어마어마하게 큰 유전이나 가스전이 있을 근원함은 없지만은 아하. 가스가 이미 생산된 이력도 지역이라는 있고. 거죠. 그러니까 가스가 없는 거는 아닌데 아니고 그다음에 그, 터비다이트라는 지청이 있어요. 근데 아까 그 말씀드린 자원량 기대치 발표치가 너무 컸다. 너무 컸다는 거예요. 너무 커서 다리. 근데 음, 140억 배럴은 어마어마한데 네. 10억 배럴만 정도만 돼도 굉장한 겁니다. 어, 저희가 미얀마에 대우 인터내셔널 제가 있을 때 찾았던 미얀마 가스전이 원유로 환산하면 7억 배럴입니다. 그 지금 140억 배럴 하다가 7억 배럴이 굉장히 좀 적게들 보이죠. 그게 2000년부터 2010년 사이에 예. 동남아시아 전체에서 찾은 유전 가스전 중에 제일 큰 거였어요. 아하. 10억 배럴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나라 동해에서 물론 자료를 다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10억 배럴 정도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예. 그래서 아마 외국 회사가 요즘 관심을 가진다 그러더라고요. 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하. 동해 가스전에 있으니까 가스가 이미 생겼고 터비다가 있고 그러니까 개발 가능한 경제성 있는 가스전은 충분히 찾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관심을 보이는 겁니다. 그거였네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뭔가 좀 큰 거 한 방을 노리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말로 홈런 가능합니다라고 해서 좀 그런데 로또를 노린 거죠. 로또를. 근데 여기서 그냥 딱 진루타, 예, 예. 1루타까지만 쳐도 괜찮은 거였는데 예. 너무 기대치가 예. 컸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외국 회사 관심을 가진다니까 외국 회사를 유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네, 네. 심해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200억 뭐 이렇게 들지 않습니까? 예, 예. 메이저 회사들도 단독으로 잘 하지 않아요.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외국 메이저 회사 돈이 없어 그러진 않잖아요. 네네네. 이 리스크가 워낙 높고 예. 비용도 많으니까 여러 회사가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많이 들어가거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외국 회사가 들어오면은 뭐 국부 유출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네네. 아직 뭐 국부를 찾지도 못했으니까 유출도 아니고 외국 회사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탐사를 하게 되면은 60-70%는 우리나라한테 귀속이 됩니다. 나머지 30-40%만 그 회사 외국 가져가게. 세계 어느 나라가도 마찬가지. 물론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네네네. 그래서 국부 유출도 아니고 이번에 관심을 가진다니까 외국 회사를 투자를 유치해서 자분하게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꾸준히 앞으로 탐사를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10억 배럴만 나와도 대박. 대박이죠, 대박. 네. 근데 이게 아까 그 알래스카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 네. 미국은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도록 우리도 거기 가서 지분을 확보하면은 좋은 건데 네. 우리 동해에 약간 있을 수도 있는 네. 가스전 네. 개발은 또 네. 우리가 하기보다는 또 외국 기업을 네. 들여야 하고 네. 요건 좀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석유 탐사 개발이거나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항상 분산을 리스크를 분산하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우리가 같이 지분 참여로 그렇죠. 국내에서도 동해에서도 예. 같이 끌어들여서 네. 지분 나눠서 네네. 100%란 건 없으니까 100% 하는 경우도 있는데 석유 탐사는 워낙 그 뭐 전 세계 이렇게 다녀봐도 그 컨소시엄 형태로 많이 합니다. 아하, 리스크 분산 네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이게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 걸까요? 해외에서 자원 개발하는 것과 네. 우리도 뭐 동해가 됐든 어디서든 네. 국내 지역에서 자원 개발하는 것과 네네. 같이 계속 병행이 돼야 되는 같이 거예요. 해야죠.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자원 개발이라는 건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제 할 만한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물론 서해 남해 요즘 뭐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데 과거에 시추를 몇 건 했어요. 했는데 이제 유망성이 별로 없는 걸로 알려졌는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다시 작업을 해서 유망 구조를 찾아서 외국 회사를 유치하면 좋은 거죠. 네. 리스크도 분산을 하고 비용도 세이브하고 좋은 거고 또 우리는 앞으로 석유가스가 이제 공급이 그렇게 뭐 계속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좀 타이트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해외 자원 개발에 지금 마침 트럼프가 또 열을 내고 있으니까 네. 우리나라가 좀 미국 회사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해외에 많이 나가서 여기저기 탐사를 많이 해봐야죠. 알래스카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원유를 대부분 이제 수입하다 보니까 에너지 네. 거의 다 그렇고 네.
에너지 사용량은 많고 자원은 빈국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에 또 민감할 수밖에 없고. 네.